사람들이 경제를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들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환율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환율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해외여행할 때 자녀한테 한 1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줘보세요. 엄마, 근데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100달러를 받았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제가 80달러밖에 못 받나요? 환율이 이렇게 돼서 그래. 사례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개념 이해에 빠릅니다. 또 많은 질문이 용돈을 언제부터 주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참 이건 답이 없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경제 교육을 하는데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첫 번째, 수학은 진도라는 게 정해져 있다. 영어도 진도가 정해져 있다. 근데 왜 경제는 진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느냐? 당연히 이게 초중고한테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으니까 진도라는 게 만들어진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들이 중요합니다. 경제는요, 올해 주로 다뤄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환율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환율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환율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의지 자체가 할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왠지 이게 우리 생활에 많이 영향을 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관심 동기유발을 이끌어내고 환율을 알려주고, 두 번째, 환율 얘기가 이 정도로 나오면은 우리 수능 지문에 환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환율을 알려줄 수 있겠죠. 실제로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뭐 내신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좀 배우고 싶어하는 그 타이밍에 맞는 주제들을 선정해 주자가 이제 경제 교육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 수준이 초중고면 다 다를 건데, 성인들이 배우는 수준을 똑같이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초등학교에게 맞는 수준, 중학교에게 맞는 수준, 고등학교한테 맞는 수준으로 환율을 가르쳐 준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어를 쉽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 용어로 알려주는 게 나을 거예요. 수능 지문에 경제 용어가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축통화라는 단어로 나올 건데, 우리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봤자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또 못 알아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뭔지 좀 FM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개념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환율이 왜 떨어지는지, 환율이 오르면은 내가 어떤 이득을 보는지, 피해를 보는지, 내렸을 때도 어떤 이득을 보는지, 피해를 보는지,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아니면 초등학생이라면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중학교 정도는 이제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용어와 이해가 필요하죠. 용어와 이해. 똑같은 환율이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가지고 좋은 경험을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같이 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이 정도 환율이면은 돈이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 환율일 때 돈이 이거밖에 안 되네 라는 거를 경험시켜서 본인이 한번 불편했던 경험,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갈 때 자녀한테 한 1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줘보세요. 그래서 자녀가 이거 가지고 너가 기념품도 사도 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해봐라고 한 다음에, 엄마, 근데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100달러를 받았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제가 80달러밖에 못 받나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아, 환율이 이렇게 돼서 그래. 아, 환율이 그러면 오르면 내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구나. 그럼 해외여행 갔을 때 내가 가난해지니까 뭐 사고 싶은 걸 덜 사게 되잖아요. 그게 환율이란다 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아니면 간단하게 가정 내에서 환율 게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개념이라는 거는 환율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좀 해볼 수 있는 이해들, 아까 같이 환율이 올랐을 때 어떻게 된다인데, 이 단어를 용어 말고 되게 쉬운 단어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피해를 보는 건지,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 가르치려면은 나한테 이득이 되고 피해가 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사례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개념 이해에 빠릅니다. 그 다음에 용어와 이제 이해인데, 이거부터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국어 지문에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과학과 이게 섞이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경제와 섞여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기사들을 많이 읽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용어가 어렵다, 개념을 좀 알려주면서 이거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되는 거고,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에 맞게 똑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난이도를 다르게 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게 저의 경제교육 방법입니다. 또 많은 질문이 용돈을 언제부터 주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참 이건 답이 없긴 해요. 근데 저는 일찍 주면 일찍 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저도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저희 애기 2살 때부터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자꾸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된다. 2살은 불가. 이제 다 임상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3살부터는 봤더니 다시 던져요. 이제 그래서 장난감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4살쯤 되니까 이제 얘가 하나 가면은 원하는 물건을 집기 시작해요.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집어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서 교육이 됩니다. 4살부터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계산대에 놔야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계산대에 놓으려 그래요. 그럼 계산대에서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인데 아직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잘 몰라요. 이제 1, 2, 4, 7, 10 뭐 이렇게 세고 있는데 개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만 골라 라고 가르쳤어요. 선택을 하는 연습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굳이 숫자의 개념으로 안 넘어가도 돼요. 그 경제교육 꼭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돈이라는 개념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쌓이고 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사고 싶은 걸 사봐가 되는데 한 7살 정도 되면은 용돈 줄만하다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경험해 볼 만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용돈 개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슈퍼에 갔을 때 뭐 한 3,000원 정도 주면서 이 범위 내에서 너가 사고 싶은 거를 사봐 라는 경험. 간단한 이제 소비의 개념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제대로 된 용돈은 그래도 한 3학년 정도에서 시작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무난하고 실제로 이제 4학년, 이제 5학년쯤 되면은 용돈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한 3학년 때 미리 연습해 보면은 그 용돈 수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질문 중에 그러면 용돈을 현금으로 줄까요? 카드로 줄까요? 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 있잖아요. 현금이 많으면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져보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있으면은 1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도 잃어버렸을 때 불안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근데 100만 원이 청소년이 1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다? 그 두려워서 어떡하겠어요. 아 이거 불안하다라는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어디다 둬도 다 불안해요. 차에 둬도 불안하고 집에 둬도 불안하고 어디다 숨겨도 다 불안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둬야 제일 안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은행밖에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아, 은행이 되게 안전하구나. 근데 은행에 갔더니 안전한데 이자도 주겠대요. 이거구나. 유레카를 외친 거죠. 이제 그 경험 자체가 스스로 그 심리적인 거를 경험해 보다가 마지막에 은행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현금이 있을 때 소비를 하더라도 그 사라지는 느낌, 은행에 맡기더라도 안전하며 편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현금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자녀 교육에서 현금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편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용을 위해서라도 현금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용돈에 대해서 이제 그 대가성과 무대가성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굳이 둘 다 부작용이 있었어요. 무대가성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다라 생각하는 자녀로 길러질까 봐 두렵다. 또 하나는 대가성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얼마 줄 거냐라고 이제 돈으로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이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되게 찬반이 팽팽한데 저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뭐냐면 자녀도 당연히 사람인데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모든 거를 일을 해야지만 주겠다라는 개념도 저도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소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공부기 때문에 공부가 주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이 하나 이게 잡입니다. 그러면 이 잡인데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정 부분의 기본 소득은 나와야 되겠죠. 기본 급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도 집에 오고 나면 어쨌든 가정이 다시 일원입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집안일 할 일이 있고 엄마도 할 일이 있고 자녀도 할 일이 있는데 그럼 이 자녀도 어떤 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도 찬성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노동소득으로 바뀝니다. 기본소득과 노동소득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다 또 하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짜봐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가족 여행이 한 1,000만 원 들었는데 똑같은 여행지로 짠다 하더라도 너가 여행 비용을 효율적으로 10% 정도 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절반에 대한 몫으로 너한테 인센티브를 줄게라는 거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알려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거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이런 것도 찾아내는 걸 통해서 버는 거 아니면 우리 집에 당근 물건이 있는데 이거 그냥 팔라고 했더니 60만 원도 안 된다더라. 그럼 너가 이거를 좀 잘 사진도 찍고 설명을 잘해서 그 이상 받게 하면은 그 받는 거에 초과분을 주겠다. 사업소득이잖아요. 이렇게 버는 거. 그럼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녀가
학생으로서는 내가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공부를 함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는 거, 아까 같이 집안일을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받는 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받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봐야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녀들을 이제 뭐 마트에 데려가면은 뭐 떼쓰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사달라 사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저희 집 애가 들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고 샀어요. 그러면 마트에서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트 가면 어떻게 물건을 사시는지 패턴을 한번 보세요. 그 행동을 보면은 자녀의 관점의 시선을 딱 보면 엄마는 갑자기 사고 싶은 걸 막 다 막 그냥 막 집어넣어요.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도 하나 집어넣고 싶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막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애 입장에서는 왜 엄마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나는 못 사게 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연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필요하니까 요거는 사야 되고 이거 하나 사야 되고를 일부러 불필요하지만 자녀 들으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아, 이거 우리 애기 분유해야 되니까 요거 사야 되고 요거 사야 되고 요거 사서 이렇게 사야 되니까, 사야 되는 이유들을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짚고 설명해주고 짚고 설명해주고 짚고 나면은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집으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봐.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설명을 잘하게 되면은 그럼 이건 필요한 게 맞구나. 또 사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마트 했을 때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3살 됐는데 코스트코 갔더니 갑자기 저희 애가 카트에 타서 술을 집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다시 꺼내 놓으면서 이거는 애들이 어른만 먹을 수 있어. 애들은 안 돼. 이랬더니 저희 애가 다시 담으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3살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애들 보통 아니다. 그래서 애들을 단순히 애를 보시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시켜주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트에 데려왔다는 거는 그래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각자 자기가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럼 자녀도 당연히 자기가 필요한 게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출발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게 해야죠. 뭐 필요한데, 뭐 필요한지 말을 해봐라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예산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 딱 우선순위로 해서 뭐뭐뭐 사야 되는데, 너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럼 이거 18번쯤에 넣자 라고 해서 이유가 합당하다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사고 나서 돈이 남았을 때 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애가 어떻게 보겠어요? 엄마 이거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사도 돼, 사도 돼. 싼 거 사. 이렇게 되겠죠. 서로 좋죠. 그래, 너도 두고 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제 그걸 디스해주면서, 약간 절약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마트 갔으니까 주말에 또 가족끼리 즐거운 행위니까 하나는 사게 해줄게. 아니면 얼마 내에서 하나 사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그래야 좀 즐거운 쇼핑 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합리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너무 혼내서도 안 되고, 너무 내 생각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아이도 하나의 인격이라 생각하시고 서로 어떻게 둘 다 만족하는 결과를 낼 것이냐를 이야기하면서 가셔야 된다. 나이가 당연히 너무 어리면 힘들 수 있죠. 근데 애가 그럴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시면은 대부분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또 내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잘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자녀를 가르쳐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경제 교육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전문가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제일 좋은 경제 선생님은 부모님이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경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자랐고, 부모님의 식습관, 부모님의 생활 소비 습관, 모든 걸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해봤지만 자녀들 경제 교육이 제일 어려워요. 각자의 부모님의 소비 패턴대로 다 경험해서 온 이제 그 습관으로 젖어진 아이들을 아무리 학교에 설명한다 한들 집에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부모님 그 소비 습관에 또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가르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소비 습관 잘 다시 만들고,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돈을 잘 모으고 잘 투자를 하고 경제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자녀가 기본 정도는 따라옵니다. 그때 자녀들한테 가르쳐줘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는 나를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죠. 여러분이 바뀌시면은 됩니다. 그게 경제 교육의 거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돈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으냐 아니냐에도 참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해서 보여줘야 된다 싶어요.
너무 많은 걸 노출. 예를 들어서 엄마 막 돈 때문에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럼 자녀가 나중에 이게 트라우마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 우리 집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뭐 했고 이러면서 돈에 막 냉혈한처럼 바뀌어버리는 집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친구들 많이 봤는데 어릴 적에 너무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돈 때문에 돈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선택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선택할 때 무조건 돈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복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미래 가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돈 때문에 힘들었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돈이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이것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미래도 망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돈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는 있지만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그걸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돈이 부족해 까지 알려주는 건 괜찮아요.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더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그게 엄마의 꿈이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죽겠어, 짜증나, 아빠는 돈도 못 벌어오고 막 이거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들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를 긍정적인 표현의 감정으로 바꿔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집에 대해서 살아보는 게 엄마의 꿈이고, 그래서 또 아빠가 건강하고 열심히 자기 사회생활 하면서 또 돈을 열심히 벌어와서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엄마는 너가 하고 싶은 거라든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게 만들어주면 좋겠고, 엄마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엄마의 꿈이야.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녀가 받는 거는 엄마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계획을 잡고 있구나, 이건 거라. 그냥 지금 현실에 대한 너무 절망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희 부모님도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보다 가장 최악까지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를 감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만 이제 좋은 차 타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 걷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했던 삶을 살아봤다가 단칸방에 4인 가족이 누워서 자보고 이러는데 중학교 때 와, 이게 어떻게 됐지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부정적인 표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성인이 되고 나서 뭐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은 기본이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라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교육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억까지 벌 수 있겠더라고요, 1년에. 근데 20년 전에 1억을 벌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길을 가려다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교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 좀 기억에 트라우마가 있었으면은 저는 분명히 그냥 사교육에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만큼 어려운 친구들이 또 어디 시골 어느 학교에 있을 텐데 저 학생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시골 학교를 가서 잘 가르쳐서 얘네들이 더 꿈을 만들게 해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시골의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를 임용을 쳐서 교사가 됐었던 겁니다. 그 뒤로 경제교육을 하게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되게 힘들지만 그 선택 하나가 저를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힘든 표현은 최대한 좀 약간 수정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주식에 대해서 한창 또 이제 이슈가 많을 겁니다. 우리 주식 뭐 사줘야 돼요? 이러면서 하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질문에 가장 잘못된 거 하나. 뭐 사줘야 되나요? 종목을 찍어주세요. 이미 벌써 경제교육 망치는 행위죠. 우리 자녀를 리딩방으로 보내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주식 어떻게 사요? 여러분의 월급에서 아껴서 모은 돈, 뭐 이런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불려보고자 주식을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꾸 이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상태로 자꾸 주식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돈을 엄마가 줄 테니까 그거를 해봐라 그래요. 만약에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주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은 시원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돈이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 돈이니까 잃으면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가장 안전하고 확률 높은 투자를 하려고 계속 찾아가는 거죠. 수익률과 확률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으로 갈 거냐 저위험 저수익으로 갈 거냐 택하는 게 주식인데 내 돈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면 그 고민을 왜 해요? 고위험 고수익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절대 먼저 사주지 마라, 1번. 그리고 자녀가 가진 돈으로 직접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요하지도 마라. 강요하는 거는 부모님이 그냥 강제로 내가 갑자기 삘 받아서 주식 교육 시켜야지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니까 경제 교육을 그렇게
설득 없이 자기 맘대로 가는 거는 전 경제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필요성을 만들어 주도록 잘 설명해 주는 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은 용돈이 한 20만 원 되고 이번에 세뱃돈을 받는 게 한 3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다.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쓰고 싶냐라 물어봐야 되겠죠. 쓰고 싶어, 모으고 싶어, 벌고 싶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줘야 돼요. 쓰고 싶으면은 어디다 쓰고 싶은 건지, 모으고 싶다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모아야지 본인이 살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살려면은 5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엄마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 말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설날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네? 1년 걸리겠네? 1년 동안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너가 투자를 해서 돈이 불어나게 되면은 설날까지 아니고 한 추석쯤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선택을 한번 해볼래? 라고 알려만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투자의 책임은 나구나라고 하는 거지. 엄마가 삼성전자 사라고 해서 샀더니 돈 잃어버렸잖아요. 엄마가 물어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려만 주시고 사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고, 주식을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주식 계좌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 주는 과정까지. 자, 그런 다음에 주식을 뭐 사야 돼요라 그러면은 그거는 너가 선택해야지라고 하면서, 한번 제일 쉽게 하는 건 뭐냐면 하루 일과 중에 만나는 제품들을 다 써보라 그러면 돼요. 아침에 누가 깨워주니? 아이폰이요. 아이폰도 주식이 있단다. 이제 신발 나이키 신어요. 나이키도 주식이 있단다. 뭐 좋아하니? 맥도날드요. 맥도날드도 주식이 있단다.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쓰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주식으로 존재하는 기업들이고 그 주식이 상장 주식이고 투자를 할 수 있구나. 그럼 소비라는 게 투자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를 잘 보는 사람이 넷플릭스를 투자해야 되겠다 결심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이제 아이들이 찾는 거죠.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나중에 한번 같이 좀 보자. 나도 궁금하다. 주식이라는 건 미래 알 수 없으니까 네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봐야 아는 거야.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니까 같이 해보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자녀가 건전하게 주식 투자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은 어떤 지시하거나 알려주는 그런 쪽이 아니라 가이드해주는 쪽에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경제교육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보통 대한민국 평균은요,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아요. 대한민국 평균은 그렇게 자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SNS 탓인지 이제 자꾸 남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만 눈에 자꾸 보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괴리감과 열등감이 오기 시작하죠. 그럼 자녀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해요? 우리 집은 왜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이게 이성적인 교육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평균 통계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높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본 데이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 계좌가 3천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이상 있는 계좌는 1,000만 개도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천만 명은 1,000만 원 이하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할 돈도 없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보유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억에서 3억 사이 정도가 이제 잘 모았을 때 그 정도 되는 거고, 그 이하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평균 월급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를 평균 데이터를 보여주고 나서 자녀한테 설명하면 됩니다. 야, 평균 월급은 이거고, 평균 자산은 이거고, 평균은 이래. 이게 그냥 평균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너무 위에 사람도 많이 본 것 같고, 평균 이상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행동은 나쁜 게 아니야. 잘 살고 싶은 건 당연한 행동이고, 그러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평균보다는 당연히 잘 살고 싶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절약을 하고 있고, 그걸 노력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 보려고 하는데 한 5년 뒤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을 갈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 그럼 너도 앞으로 어른이 되고 할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게 할 건지 너 스스로 잘 계획을 짜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정말 이성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감성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애들이 더 대부분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요. 이제 분명히 자녀는 그거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엄마가 야, 붕어빵 사줄게라고 하는데 갑자기 괜찮대, 꼬르륵 거리면서 괜찮대. 그게 더 슬프지 않아요? 말도 못하는 게. 그러면 좀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젠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평균 그 뉴스를 봐봐. 평균 소득이고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데 우리 생각보다 못 사는 거 아니야. 이제 평균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균인데 여기서 조금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거야.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고, 그리고 붕어빵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해줘야 되고요. 가성비를 많이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힘들고 가난하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뭐 해외여행을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들은 1년에 두세 번 갈 때 우리는 한 번만 가더라도 그러면 가성비 있는 것들을 잘 가보자라고 하면서 여행을 간다던가 그 너무 궁색하지 않은 느낌의 좀 가성비 있는 여행들이 많거든요. 동남아도 한 1인당 30만 원이면 갔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좀 잘해서 자녀들이 너무 우리가 돈에 쪼들린다는 느낌을 조금 덜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너무 표현하면은 자녀들한테 한이 맺힙니다. 예, 그건 진짜 좋은 행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내용들 정말 이야기 좀 했는데, 정말 너무 예리예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다 진심으로 고민 많이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코너를 더 만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고민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남겨주시거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